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0년 대비 세무직 라이브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나운서 하시는 분이 바쁘셔가지고 저 혼자 진행할 테니까 저 혼자 진행해도 심심하지 않게 잘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일단 우리 2022년도 대비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수업 커리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전 질문지를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전 질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사전 질문지에 다 있을 테니까 어쨌건 그 내용들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시간을 조금 충분하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뭐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설명회 하면은 뭐 선생들 막 여러 명 나와가지고서 뭐 지를 말하기 바빠가지고서는 내 말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쉬웠었죠. 자,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 제가 오늘 나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쨌든 뭐 시간은 뭐 40분으로 한정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질문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쨌건 끝까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좀 전달을 드릴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 2022년도 커리큘럼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왜 안 지나가? 이 손으로 해야 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아이펜슬로 안 하고 볼펜으로 두들겨가지고 이걸로 해야 되는데. 자, 2022년도 세무직 수험 전략이에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자료는 2022년도 9급 내년 4월 전략하고, 그리고 2022년도 7급, 그리고 2022년도 이제 지방직 9급 해서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가져왔는데, 자, 일단 우리 편집하시는 분들이 예쁘게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거를 나는 그냥 다 펼쳐볼게요. 다 펼쳐볼게. 아이고, 다 펼쳐볼게. 해서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5, 6월부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7, 8월부터 지금 7, 8월 공부 지금 기본으로 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인 9월하고 10월에 이제 내년 9급 국가직을 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거쳐야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여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뭐 공부라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을 막 지나고 나면 무슨 뭐 요리학원이나 뭐 군대 갔다 온 것처럼 그냥 모든 게 말끔하게 해결된다. 이게 아니야. 이게 일단 기본적인 틀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이 커리큘럼을 거쳐가면서 내가 그 커리큘럼을 소화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일단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내용 하에서 이 커리큘럼의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5, 6월부터 먼저 준비한 친구들이 훨씬 더 풍부하고 여유 있고 조금 의미 있는 커리큘럼으로 실력 향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두 달 늦게 한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 8월 시작하신 스피드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조금 불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9월, 10월에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어쨌건 이제 시작하면 내가 열심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11월, 12월 달에 시작한 사람도 있다? 12월, 12월 때 시작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년 4월에 뭐 다른 과목이 완전하게 100점을 만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내년 4월에 그 시험을 크게 합격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건 내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초심자가 정말로 열심히 했을 때 내년 4월에 가능성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시점은 지금 시점이에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 가능한가요? 그 뭐하러 물어봐. 가능하겠죠, 당연히. 근데 가능성의 확률로 본다 그러면은 그 확률은 굉장히 작을 것이고, 그리고 또 네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이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닌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지나왔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삶에서 형성시켰던 학습 능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했던 친구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정보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냐, 모르는 것들을 아는 과정들을 많이 경험해봤던 친구들이냐, 정말로 이러한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들이냐,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똑같은 커리큘럼이랄지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성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5, 6월에 시작했을 때 요 5, 6월 시작한 요 올인원 1단계, 2단계가
기존에는 제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요 두 가지 하나의 이론 커리큘럼밖에 없었지만은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의 수요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어쨌건 기본과 심화를 그냥 한 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4달 과정에 걸쳐 가지고 1회독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 요 올인원 1단계, 2단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저번 달까지 해가지고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올인원 1단계, 2단계까지 일단 마무리가 됐고, 이 올인원 1단계, 2단계를 거친 친구들은 이제 지금 이제 9, 10월에 뭘 할 거냐면 요번 주에 개강을 해요. 금토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했나라는 것에 대한 점검, 그리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경험, 그리고 문제에 대한 경향,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9, 10월에 조금 다른 학원보다 앞당겨 가지고 문제 풀이한 이유가 뭐냐면 기출문제를 하고 나서 11, 12월 달에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세법이 법률이 통과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법 개정이 일어나죠. 개정이 일어나고 나면 2022년도부터는 이제 올해 세법과 상당히 좀 달라진 그런 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직접적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11, 12월 달에 하니까 문제풀이가 조금 너무 촉박하더라. 그래서 어쨌건 올인원 1단계부터 5, 6월에 미리 시작한 친구들은 9월, 10월에 기출문제를 돌려가지고 일단 문제에 대한 적응과 이론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월, 12월에 심화 이론으로 다시 이론 2회독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심화 이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 내용들은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은 안 해. 기본적 내용들은 정리를 쫙 하고 나가지고 이제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내용 수준 높은 부분, 세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연결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뭐 7급의 내용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판례라든지 개선 문제까지 그런 부분까지 건드리는 그런 과정이라서 5, 6월, 7월, 8월에 이론을 한 다음에 9, 10월에 기출문제 하고 이제 11월, 12월 달에 심화 이론으로 이론 다듬고 이론 수준까지 높인 다음에는 이제 2022년도 1, 2월에 세법 개정되는 것은 나만 진짜 머리 아픈 일이지 여러분들은 전혀 머리 아플 일이거나 복잡하거나 헷갈릴 일이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정세법이 반영된 객관식 세법 2022년도 판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우리 세법의 핵심은 이 객관식 세법이다. 객관식 세법 이전의 모든 과정들은 객관식 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객관식 세법 이후의 동형 모의고사와 OX 특강은 객관식 세법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할 만큼 어쨌건 우리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객관식 세법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5, 6월에 시작해가지고 요 과정을 거치는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로얄 클래스가 되는 거지. 이거가 가장 완전한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7, 8월에 시작하는 요게 베이직 과정이에요. 이게 노멀 과정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7, 8월에 이제 스피드업 기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법을 1회독 때도 우리가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량과 난이도로서 일단 16회로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스피드업 기론에서 넘어가는 심화 이론하고 올인원에서 넘어가는 심화 이론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스피드업에서 넘어가는 심화 이론 같은 경우는 스피드업만을 위한 심화 이론이야. 세법은 1회독 때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 것 자체가 시간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예 1회독 때는 스피드업 기본으로 조금 중간중간 당장 알아야 되지 않은 것들은 빼놓고 일단 골격만 한 방에 확 이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화로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충하고 이제 내용적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7, 8, 9, 10월이 이것은 이제 올인원과는 달리 2회독의 이제 효과로서 이론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드업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없이 11월, 12월 달에 기출문제를 하겠죠. 자, 이 기출문제하고 객관식 세법하고 차이가 뭐냐면 기출문제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목숨을 걸죠. 그런데 세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실제 시험에서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잘 안 돼. 세법 같은 경우는 문제 은행식의 과정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그리고 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에서 냈어. 예를 들어서 공부한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의제배당에서 작년에 나왔대. 그러면 의제배당에서 작년에 나온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의제배당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나? 지문 하나, 조사 하나, 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게 세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세법의 실제 시험 대비로서 역할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기출문제 이전에 했던 이론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의 수준이라든지 경향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세법에서 문제의 늪에 푹 빠져가지고 한 2,000여 문제 되는 것들을 이제 한 2달 동안 해서 저랑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학습 능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객관식 세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3, 4월에 동현모의사와 OX 특강으로 여러분들의 또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단점 같은 것들 약한 부분들 보완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9, 10월에 시작하는 올인원 1단계, 2단계 이제 올인원은 계속해서 순환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늦은 거야. 조금 늦은 차를 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먼저 시작한 친구들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욕심도 들겠지만 그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먼저 시작한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세무 실무를 뭐 한 4, 5년 정도 해봤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세법 공부를 대단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나는 게 상당히 많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동등한 베이스라고 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 2달, 4달간의 공백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페널티는 당연히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법이라는 과목을 늦게 시작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 자체를 늦게 시작했던 어쨌든 간에 먼저 시작한 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가 항상 시험이든 인생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 어려운 문제라고요.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면 또 못하는 거란 말이죠. 시험이라는 게 참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절대량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절대량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일정 부분 뽑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어쨌건 시간적 그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늦게 시작한 페널티는 감수하면서라도 어쨌건 여기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버둥은 올인원 1단계, 2단계를 12월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미안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객관식은 못 가요. 객관식은 못 가는데 그런데 기출문제를 1, 2월에 하는 기출문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1, 2월 달에는 그동안 내가 객관식 세법이라는 옵션밖에 안 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론 베이스가 부족한 친구들한테 객관식 세법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출을 거치지 않고 가기가. 그래서 1, 2월 달 기출은 우리 그 이전에 뭐 9월, 10월, 11월, 12월 기출과는 달리 1, 2월 기출은 상당히 한 20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대단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푼 내용들은 그게 나온다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깊이를 가지고 조금 할 테니까 객관식 세법 포기 지금 9, 10월에 올인원 1단계, 2단계를 듣는 친구들은 1, 2월 달에 객관식 포기 그리고 기출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와 OX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은 똑같이 가게 될 겁니다. 자, 요 과정에서 뭐가 궁금하시다? 자, 올인원 1, 2단계하고 스피드업하고 심화 요거 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글쎄 밥하고 된장찌개 먼저 먹고 고기를 먹을 거냐? 고기를 먹고 된장찌개 먹을 거냐? 뭐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얘네 둘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에 대한 성과는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제가 왜 한 거냐면 올인원 1, 2단계는 이제 세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반 같은 경우는 5과목을 다 같이 공부한단 말이죠.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세법 같은 경우는 2달 내에 이론을 빡 때려 박으려면 그러려면 이거 보강을 엄청나게 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원에서 부여된 시간은 16회인데 난 보강 8번 한단 말이야. 24회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5과목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올인원 1, 2단계 같은 경우는 종합반을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심자로서 5개의 과목을 다 같이 밸런스 있게 균형 잡혀 할 때 적어도 주별로 월별로 한 과목의 세법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공부 비중이 커지는 그런 언밸런스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4달 과정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2회독이 1회독보다 더 좋지만
요 1회독은 상당히 심도 깊은 1회독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요 1회독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과목과 병행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 세법만 잘한다고 붙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한 것이고요. 스피드업 기본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만든 취지는 뭐냐면 세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 초심자가 아니라 뭐 4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또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한 1년 전에 봤다가 세법 시험 또 포기했다가 알바하다가 다시 또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세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또 조세 총론부터 시작하고 이러면 또 이제 또 그 수준에 맞지 않은 강의가 또 이루어지면 비효율적이니까 조금 그래도 아예 기본 이론보다는 조금 스피디하게 조금 핵심적인 내용만 찍고 나가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또 다 생초보들이야 또. 그래가지고 어쨌든 생초보다라는 또 가정하에서 어쨌든 얘는 빨리빨리 2회독을 4달 동안 똑같은 4달이지만 2회독으로 2번 돌리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구성을 한 게 요 과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은 괜찮아. 다른 과목들은 괜찮은데 내가 세법에 조금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에 2회독을 듣는 게 강좌 수도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세법에 조금 시간 투입을 많이 하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다른 과목들도 뭐 굉장히 단단한 과목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 과목들을 조금 병행해야 되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럼 거기에는 올인원이 굉장히 적합한 방향이니까 그렇게 어떤 선호를 따지시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 아무거나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올인원, 뒷면 나오면 이 스피드업 심화 이래도 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않으니까 어쨌건 기본적인 선호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하되 어쨌건 뭘 선택하든 세법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따라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뭐였지? 없어요? 자 일단 커리큘럼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어쨌건 지금 기존에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도 내가 계속 말하니까 그 수업 시간에 말한 저 체계대로 나간다라고 예측하면서 현재 커리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 요 라이브 설명에 와가지고 이제부터 수법을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 발 늦게 왔단 말이야. 한 발 늦게 왔다 그러면은 4달 먼저 온 친구들에 대한 페널티를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올인원 1, 2단계 객관식 포기하고 이제 기출문제, 동형, OX 이 과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어차피 동일한 시간을 투입한다면은 당연히 4개월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 페널티 감수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세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선택의 선택지를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필수 과목이 되었고 세무직을 하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세법과 회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 부분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많이 늘려놓은 거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선택에 있어서 뭐 신중까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어떤 것들이 맞는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9급 수험 전략만 되게 오래 걸렸다. 자, 다음. 자, 요건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7급 수험 전략인데 7급 같은 경우는 9급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9급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피셋 시험 보고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7, 8월 이제 9월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7급과 관련된 이제 문제풀이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건데 자, 이 아까 7급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7급이 역대급으로 어렵다? 국가직 7급이 역대급 난이도였다라는 얘기는 저기 그 다른 과목들이 그랬나 보지. 국가직 7급이 역대급 난이도일 수가 없는 게 국가직 7급은 25문제로 지금 처음 시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없고요. 그리고 이전 7급과 비교했을 때 뭐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건 25문제가 출제가 됐고 제가 얼마 전에 시험 본 당일날 이제 그 해설 총평을 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영상 가서 보시면은 나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 세법 출제위원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건 요번 25문제짜리 첫 번째 7급 시험은 그래도 출제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출제 난이도의 구성은 나름대로 좀 잘했다. 기존 시험보다는. 그래서 새로이 시작하는 25문제의 세법 시험으로서 7급 시험으로서 뭐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2020년도 9급 국가직 시험 출제자들에게 내가 내리는 점수 20점.
2021년도 지방직 출제위원들에게 내가 내리는 점수 30점이라면 그 개떡같이 문제 내가지고 그걸 수험생들한테 뭘 그런 걸 가지고 변변력을 가지고 푼다고 참 어이없는 문제 출제였는데, 요번에 7급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70점까지 주겠다. 70점까지. 나름대로 첫 시험 치고는 그래도 7급이라는 그 난이도와 어떤 변별력을 최대한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한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뭐 두세 문제는 조금 심한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뭐 7급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뭐 난이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어처구니 없이 어렵게 나온다든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우리 커리큘럼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급 이야기 좀 하다 보면은, 자, 7급은 그래요. 여러분들 피셋 어렵다 그래가지고서는 처음부터 막 피셋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피셋 7월달에 합격하고 나가지고서는 2달 동안에 세법, 회계, 헌법, 경제학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요번에 첫 시험 응시할 때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 행태를 보니 굉장히 내가 참 한숨이 나오더라. 왜냐하면 피셋에 떨어지면은 2차 시험을 못 보니까 피셋에 목숨을 거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피셋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피셋도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이 반영된 점수라 가지고 피셋에 미친 듯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단히 점수가 잘 나는 것도 아니고, 피셋에 어느 정도 조절해가지고 넣는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높을 점수가 낮게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피셋을 못 붙으면은 2차를 못 보는 게 아니라 피셋에 붙어도 2차를 떨어지면 공무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2차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7급이 되는 사람들이지 피셋을 합격해가지고 7급이 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피셋만 100번 합격하면 뭐하냐고.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처럼 이게 뭐 유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셋 한 번 붙고 2차 떨어지면 다시 피셋 해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건 말이 안 되죠. 피셋 같은 경우는 패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고, 여기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급 준비 시간은 당연히 전국 과목 4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피셋 보기 전까지 피셋에 올인하다가 갑자기 피셋 끝나고 나가지고서는 4과목에 집중하는 이런 공부는 절대로 최종 합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다 7급이라는 것에 합격하면 여러분들한테 얻어지는 게 뭐라고요? 9급 합격자들이 10년에서 1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국가 세무직 같은 경우는 7급이 돼요. 9급에서 10급 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다른 직렬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년을 앞당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뭐 1년 이상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될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9급 준비를 하든 아니면 뭐 7급만 준비를 하든 피셋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시험 과목은 5가지다라고 생각하고 피셋과 다른 과목들의 밸런스를 다 일치시키라고요. 피셋도 5과목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5과목으로 쭉 가다가 피셋 시험 보고 나면은 그때는 피셋 안 봐도 되니까 그 다음에 남은 2달은 4과목만 공부하는 거. 그 전에 피셋이 중심이 되고 그 이후에 전공이 되는 게 아니고, 전공 쫙 하다가 갑자기 2, 3개월 전에 피셋만 했다가 피셋 끝나고 나가지고 기껏 공부한 전공 다 까먹은 상태에서 2달 동안 전공 돌리고 이런 거 아니고, 피셋 전까지는 5과목, 피셋 이후부터는 4과목, 이런 밸런스만도 공부를 흔들리지 말고 충실하게 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7급으로 만들어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셋 합격의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7급 얘기는 뭐 다음에 또 하도록 하라고 하고, 어쨌건 9급이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가지 유형이죠. 국가직 끝나고 나가지고 지방직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고, 이제 지방직만 공부하는 친구들, 국가직을 몰라도 지방세법을 잘할 수 있느냐, 또 이제 이게 궁금할 것이고. 자, 어쨌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제 학생들 기준으로 90% 이상이 국가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직을 준비합니다. 국가직을 준비하고 지방직을 준비하는 그 텀이 올해가 제일 짧았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직 시험을 6월 5일 날 봤어요. 국가직 시험이 4월 17일 날 끝났는데, 그러니까 한 50여일 남짓밖에 안 준 시간 동안에 지방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붙는 것은 크게 지장이 없다. 물론 올해는 출제위원 점수 30점밖에 안 되는 그런 거지 같은 지방직 출제가 나와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좀 힘들긴 했었겠지만,
힘들면 뭐 시험이라는 게 뭐 나만 힘든가? 패왕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건 전체적으로 힘든 것이기 때문에 공부량은 똑같아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은 국세를 공부했다는 가정하에서 지방세법만 본다 그러면 5주 수업 듣고 5주 수업도 뭐 5주 내내 듣겠어요. 한 수업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3, 4주 정도 양이 되는 수업만 듣고 그리고 1, 2주 정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일반적 시험 수준의 경우에는 90점을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고요. 그 정도만 공부하더라도 국세의 난이도든 양이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대한 고민은 국가직 끝나고 나서 하루만 해도 되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요.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국가직 준비 안 하고 지방직만 보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어쨌건 똑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작년 지방세법 공부하다가 국가직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어지는 지방직 과정을 이제 2회독으로 타고 가면 지방세법은 뭐 국가직만 준비한 친구들보다 더 성적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희한한 통계인데 지방직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가직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지방세법조차 성적이 좋지 않고요. 당연히 나머지 4과목은 똑같잖아요. 나머지 4과목도 지방직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6월로 가는 게 잘할 것 같아? 아니면 4월 달에 국가직이라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 1회독하고 거기서 한번 마무리된 그런 시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한 번 2달 동안 돌려가지고 6월 달에 시험 보고 어떤 게 더 숙련되고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직을 안 하고 지방직만 하는 2가지 이유가 내 생각에 뭐냐면 첫 번째, 국세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하고 두 번째는 뭐 워라밸? 갑자기 여러분들 나이서부터 워라밸을 따지기 시작하면 인생 참 복잡해지는데 어쨌건 지방직이 아무래도 국가직보다는 뭐 일이 적고 뭐 저녁 있는 삶이고 뭐 좀 그렇다. 뭐 이 2가지 이유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생 철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다른 질문들이 많으니까 이거 둘 다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직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과연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2번의 기회를 가지며 그리고 촉박하게 2회독이라는 시험 테스팅에 대한 숙련된 과정에서의 시험을 한번 더 치르느냐라는 그런 차이를 봤을 때 절대적으로 지방직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가직, 지방직 다 준비한 친구들보다 합격률과 성적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건 본인이 지방직만 해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신념과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뭐 설득을 당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한번 해보고 가든가 해서 어쨌건 여러분들이 지방직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만약에 국가직이 어려워서 또는 워라밸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판단의 요소는 잘못된 요소야. 그러니 단지 그것뿐이라면 국가직도 같이 준비하는 걸로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쨌건 뭐 지방직 커리큘럼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우리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입을 열면 예상보다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촉박해졌는데요. 자, 일단 주요 질문 먼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 주요 질문으로 사전 질문으로 올라온 거 자체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세법만 보면 머리가 하얘진대. 그래서 이제 집중할 방법이 있느냐? 세법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집중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또 이제 우리 그 이진욱 세무사의 또 음식 비교 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요리 대회를 나가라 그러는 거야. 요리 대회를 나가라 그러는데 그 요리가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 뭐 김치볶음밥, 뭐 계란 후라이, 계란찜 뭐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요리를 저 맛없기 개떡같이 해서 그렇지 어쨌건 할 줄 알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해봤잖아. 그러니까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요리 대회 나간다 그러면 내가 잘하던 김치찌개, 익숙하던 김치볶음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고민들을 해가면서 뭐 나만의 레시피 추가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막 뭐 도가니탕, 꽃게탕, 무슨 뭐 샥스핀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요리 대회 나가라 그래.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머리가 하얘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법과 회계를 공부하는데 가장 힘든 이유 중 절대적인 하나가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지만 한국사, 국어, 영어 공부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런다.
한국사, 국어,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십수년간 계속 봐왔던 것들을 공무원 시험이라는 목적으로 또 한 번 보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 영어, 국어에 나와 있는 어떤 말도 여러분들한테는 낯설지가 않다고. 맨날 말하지만 관계대명사를 몰라서 틀려? 투부정사 수업 들어보면 생판 모를 말을 해 선생님들이 다 아는데 수업 듣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틀리고. 그러니 우리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맞는 게 힘들어서 공부를 하는 이런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전공 과목 세법과 회계는 모르는 거야 아예. 모르는 것을 이제 새로 배워야 되는데 모르는 거 새로 배우는 것도 이미 수십 년 동안 했던 것들을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덧붙이듯이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세법과 회계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꾸 가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해서 한국사, 국어, 영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시험이라는 사이클에 익숙해질 정도의 반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쉽다, 어렵다, 시험에 잘 봤다,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출 그 사전 질문에 또 뭐가 있었냐면 세법의 공부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지금 세법 보면 머리 하얘지는 거랑 똑같은 대답인데 이 세법의 공부 난이도는요. 한국사, 국어, 영어와 비교를 해볼게. 난이도라는 건 형용사잖아요. 뭐가 어렵냐면 한국사, 국어, 영어가 세법보다 훨씬 어렵다.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우니까 한국사, 국어, 영어는 여러분들이 20년을 공부하고 세법은 여러분들이 1, 2년만 공부해도 붙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말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국세기본법 이러면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세법을 배워서 20년간 세법을 공부하고 나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려고 세법을 시험 본다고 생각해봐. 세상 쉬울 걸 아마? 한국사, 국어, 영어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 처음 배우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한국사, 국어, 영어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보자마자 알려는 1차원적인 그런 이해의 뇌구조를 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적어도 세법은 일단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며 두 번째, 그 이해된 것이 원조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밀고 나가는 그런 회독이 2, 3회독 정도 반복됐을 때 그때 비로소 조금 큰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지 세상 신과 같은 선생님이 와가지고서는 어떤 규정을 알려준다 그래서 그 규정은 이해가 된들 세법 전체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내용이니 세법을 보면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세법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상황을 접하는 수험생들의 두 가지의 좀 태도를 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저렇게 머리가 하얘진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체계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전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다라고 지레 겁먹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씨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에 푹 빠져들어가서 얘는 어렵다. 나는 처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최대한 이해하면서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세법을 해결하려는 이제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질문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렵게 암기하는 바보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쉽게 암기하는 모든 것들은 쉽게 잊어버려. 암기가 쉽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억을 오랫동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일 것이고 그걸 통해서 시험 성적을 잘 맞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세법에 암기라는 말을 집어넣자마자 이미 스타트가 틀린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또 그 음식 비유 또 들어갑니다. 라면을 끓일 때 1. 물을 끓인다. 2. 라면을 뜯는다. 3. 라면을 넣고 4. 스프를 넣은 다음에 5. 5분 후에 뭐 계란을 넣는다. 뭐 이렇게 외워?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 끓여가지고 라면을 끓이다 보니까는 아유 라면을 너무 오래 끓이면 퍼지더라. 이 파를 너무 일찍 넣으면 파가 너무 사그러져서 맛이 없더라. 그리고 스프만 넣은 다음에 끓이고 나서 면을 넣으니까 좀 낫더라. 또는 뭐 라면 넣다가 뚜껑을 덮는 게 낫니 여는 게 낫니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것을
이유를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이해를 통해서 라면을 끓이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이지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순서를 아무 이유도 없이 순서만 외우다가는 절대로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가 없어요. 그 여러 번 반복과 실패를 통한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라면이 맛있게 되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 이해한 거를 토대로 끓이면은 뭘 외우기는. 그냥 외우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 순서를 알면서 계속 나가는 것이지. 오히려 순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할 걸? 끓이긴 잘 끓여도. 세법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내용도 모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것은 왜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법인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왜 물건을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세를 붙이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부가가세를 물건을 안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붙이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암기를 쉽게 하려는 방법은 말 그대로 큰 노력 없이 쉽게 공부를 해서 편하게 점수를 따겠다라는 건데, 세법은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리면서 힘든 과정, 누가 그 힘듦을 잘 찾아가면서 반복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에 응당한 훌륭한 성과가 나오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여러분들의 지식이 반드시 세법 고수로 만들어줘가지고 이 세법이 이제 세무공무원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고, 전문가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빛이 나는 지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쉬운 길 갔다가 휘발되어 가지고 값어치 없는 지식을간자가 되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이해하고 고민하고 반복해서 세법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가지고 밥 먹는 사람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고수가 될 수 있는 힘든 길을 그래도 웃으며 땀 흘리며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었다면 뭐 알려줬을 것이고, 그런 방법은 일단 없으니 최대한 힘들지만 정확한 방법을 즐겁게 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거 3번 4번 사전 질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묶어가지고 답변을 드릴게요. 3번 사전 질문은 뭐냐면 초시생의 대략적인 공부 시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 두 번째, 직장인도 합격할 수 있을까? 직장인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첫 번째는 초시생의 대략적인 공부 시간. 두 번째는 직장인도 합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인데, 나 이런 질문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귀엽고 상담을 해주고 싶어.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농구단을 모집한다고 쳐. 농구부를 모집해. 그럼 일단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농구부가 되고 싶은 애들은 테스트를 하려고 연습을 막 하겠지. 그럼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대학교 농구부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농구 몇 달 정도 연습하면 좋으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야, 농구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애랑 초중고등학교 농구에 미쳐가지고 공 들고 그 운동장 뛰어다니는 애랑 키 큰 애랑 키 작은 애랑 피지컬적인 능력이 있는 애랑 없는 애랑 농구를 좋아하는 애랑 안 좋아하는 애랑 이 수많은 변수들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농구 테스트 합격하기 위한 연습 기간을 선정을 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초시생의 대략적 공부 시간은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고, 여러분들의 현재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경우는 4개월 만에 구급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한 8년 살다 왔어. 그리고 국사를 과외를 했대. 걔는 국사랑 영어는 공부를 안 하는데 95점 100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걔가 하는 것은 뭐냐면 국어야 한국말 대충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도 80점은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세법이 필수였거든요. 2012년도 이전이어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세법과 회계를 딱 나는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60점만 맞을 정도로 이상한 거 다 빼고 거의 그냥 절반치만 공부한 것 같아. 그것도 그런다고 붙는 건 아니지만 재수 좋아서 붙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3년, 4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치를 내고 말고 그러게 할 의미도 사실 없는 거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17년간 가르쳐온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나는 정말로 내년 4년에 합격하겠다라고 이악 물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노력 이외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초시생이고 재시생이고 어쨌든 영어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니고 한국사 국어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 세법 회계는 처음 공부한다 할지라도 9개월 내에 붙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10명이 열심히 노력하면 5명이 9개월 내에 붙는다. 이런 통계는 의미가 없어. 본인이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서 집중한다 그러면 9개월이면 이변이 없는 한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은 붙는 이제 그런 기간적 그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다라 생각하시면서 이런 예상은 그냥 될까? 뭐 이 정도의 가벼운 의문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세무직 공무원을 응시할까 말까 언제 시작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인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네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야. 그러니까는 직장인도 합격할 수 있냐는 이게 어떤 직장이냐? 이게 맨날 야근 때리면서 집에 못 가게 하는 직장이냐? 아니면 이게 막 몸뚱아리 쓰면서 뭐 육체적으로 막 그냥 하루 종일 땀 흘려야 되는 직장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4시에 퇴근하는데 내가 일하는 공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직장에서도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육체적인 육체적인 노고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직장들이 많죠. 그래서 뭐 6시에 칼퇴근해가지고서는 7시까지 집에 와가지고 씻고 공부해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해가지고 하루에 6시간 공부 시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김 부장이 나를 하도 오전 내내 갈궈가지고선 열이 이만큼 받은 상태야. 열이 이만큼 받은 인간이 6시에 퇴근해가지고 7시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신선하게 세법을 공부해. 그 새끼 생각나가지고선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직장인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일단 전제 조건이 3가지가 필요해요. 항상 예측 가능한 근무 시간. 2번째, 예측 가능한 인간관계.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없어야 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두는 상황이 없어야죠. 그리고 3번째, 물리적, 육체적으로 필요함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직장. 이 3가지가 충족된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다가 그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시간 동안에 직장인이 얼마만큼 공부에 학업에 어떤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거기에 또 변수는 뭐야? 이게 직장 다니느라고 ABCD 다 까먹었으면 안 돼. 어느 정도 또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단순형 질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9개월 내에 합격할 수 없으면 공무원 안 할 거야? 어떤 자에게는 6개월, 어떤 자에게는 1년, 어떤 자에게는 2년, 때로는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게 시험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임하는 자세는 나는 이것을 분명히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해낸 후 합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빨리 합격을 해. 그런데 뭐 1년 안에 합격 못하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러면은 뭐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의 정형화된 기간의 예측이라든지 어떤 해야 될 어떤 그 포커스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은 내용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 만에 합격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어떤 기간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공부의 난이도가 어떠냐. 초시생 같은 경우는 공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합격하는 기간은 얼마냐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너 자신을 측정해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현재 내 영어 실력은 얼마큼이냐? 내가 살아오면서 시험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성취를 거둔 경험이 있느냐? 내가 집중력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연속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사회적 지식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세법이든 회계든 수업을 들어가면서 하나의 기본적인 수업을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입량을 통해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 체크량이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필요한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나는 공부에 들어갈 시간이 9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9개월 동안 합격을 해야 돼요. 이런 꿈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측정치가 나는 2년을 공부해야
내 학습 능력이라든지 내 지난 세월상 이것을 공부하기 위한 수업 목적 적합성이 2년을 공부해야 되는 양이라 그러면 2년을 계획 세워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어도 겁나 잘하고 한국사 과외 했고 뭐 실제로 세법회계 60점만 맞아도 붙는 사람이라 그러면 한 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잡아놓고 이 기간에 포커스 있게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나는 일반적인 보편적 공무원 수험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균적 인간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9개월에서 1년 정도 잡아놓고 1차적 목표 그걸로 합격하는 걸로 보고, 이게 안 되더라도 한 번은 그래도 더 돌려보면서 두 번째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기간 정도를 예상하는, 그것이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결론은 이게 절대적으로 몇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걸리냐에 대한 자기 측정이 일단 우선돼야 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임하는 수험생의 1차적 자세다라는 것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법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몰라. 그건 와서 공부 시작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건 대답 안 해줄 거야. 이게 효율적 공부 방법이 따로 있으면 내가 뭐하러 커리큘럼이라는 걸 얘기합니까? 커리큘럼대로 따라오면서 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 일단 사전 질문하다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질문을 몇 개 봐야지. 야, 우리 저기 화면 보면서 그 반갑게 나를 맞아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대꾸를 좀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봤네. 그러니까는 뭐 병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건강 검진을 받아가지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음식이 좋을 수 있고 이 운동이 나쁠 수 있고라는 나에 대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나에게 가해야 되는 이후의 노력이라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올인원을 들었는데 이제 기출문제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내가 그래가지고 수업 시작할 때부터 종강할 때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커리큘럼이라는 걸 일단 나는 만들어놔. 하지만 이 커리큘럼이 내가 세법이든 공무원 준비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친구들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과정일 뿐이지, 내가 만약에 올인원 1, 2단계를 끝났어. 근데 그건 내가 끝낸 게 아니라 시간이 끝난 거야.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잘 소화했다는 전제하에서 들어가는 문제풀이를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심화 이론으로 차라리 이론을 한번 더 덧붙이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좀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 이 판단을 하기 전에 올인원 1, 2단계를 열심히 소화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당연히 해보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다음 과정으로 가는, 이게 우리가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반성해야 돼. 몸 반성.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화하는 커리큘럼을 본인이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 능력 부족이 아니라고. 이거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뭔가 투입량의 부족이라든지 뭔가 해이함이라든지 뭔가 집중력의 저하라든지 이런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반성하고 그 다음 커리큘럼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요번 반성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반드시 그런 계획 체계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수험 준비는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공격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올인원에 대한 이런 과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그냥 다음 과정이 기출문제라 가지고 그 과정 따라갔다가 이제 버스 놓치게 되는 거야. 버스 놓쳤다는 얘기는 나는 그 버스에 타질 못했는데 버스는 계속 진행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험에 대한 커리큘럼 판단은 항상 보수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 풀기에는 올인원 1, 2단계가 소화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인원 1, 2단계를 재독하든가 아니면은 올인원 1, 2단계를 복습하면서 기출보다 심화를 먼저 공부하면서 심화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11, 12월 달에 기출을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출 과정을 들었는데 기출이 부실하게 잘 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 기출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든 책만 보든 간에 이에 대한 재독의 복습을 해서 해당 과정의 목표로 하는 그 결과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은 커리를 따라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시험 준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나? 자,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마지막 질문. 자, 기출도 오답 노트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오답 노트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말하냐면 1, 2월 달에 객관식 세법 준비할 때부터 오답 노트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답 노트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주 틀리거나 중요하거나 잘 모르는 것들을 취약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장 갈 때 가볍게 내가 모르는 것들을 조금 기억하면서 가자는 건데, 이게 내년 1, 2월 객관식 세법 들을 때까지의 내 실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오답 노트가 그냥 노트가 돼버려. 그래서 일단은 12월 전까지는 오답 노트가 뭐고 그냥 내가 필기하고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전체적인 게 한눈에 정리가 되는 시간은 빠르게 오진 않아. 일단 부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커리를 맞춰 나가다가 이제 1, 2월 객관식 세법을 들으면서 거기서 풀 집중, 풀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습과 문제풀이와 수업과 반복과 여기서 오답 노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오답 노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 때는 절대로 오답 노트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집에다가 이 부분이 내가 잘 모르고 중요한 거다 정도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뭐 회독 돌리면서 반복할 때 체크를 하면 되는 정도고, 이제 1, 2월 달에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객관식 세법 들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그 오답 노트에 회독을 돌리면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제가 뭐 개인사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다른 과목과의 뭐 쿼리도 조금 균형을 좀 맞추려고 어쨌든 개강이 이제 요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뭐 심화하고 이제 올인원 새로운 1, 2단계 들어가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기출 들어가고 압축 이론 강의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건 매번 새로운 커리큘럼 시작하고 커리큘럼 끝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한 클래스에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똑같이 개강부터 종강까지 같이 간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모양과 눈빛과 뭐 노트와 끄덕거림은 다 똑같을지언정 성과는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같은 커리큘럼, 같은 시간, 같은 투입을 했다면 적어도 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투입이 유의미한 투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의 합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공부하는 바에야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하란 말이에요. 조금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힘들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푹 빠져들어가가지고 뒹굴면 안 힘들어져. 그런데 어떤 방법이 빠르고 어떤 방법이 쉽고 어떤 게 조금 편한 길이고 어떤 게 외우기 쉽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세법은 정말로 고되어지고 효과가 떨어지고 합격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죽으려고 한다면 살고 살려고 한다면 죽으려고 뭐 이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차피 똑같은 기간 동안에 공부라는 걸 통해서 내 직업을 얻는 절차라 그러면 하는 김에 불태우세요. 요령껏 쉬운 방법, 이런 거 효율적인 방법 그런 것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 커리 내에 들어와서 뒹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측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에만 집중한 모든 노력들을 여기서 하다 보면 충분한 투입량과 집중에는 방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하든 충분한 투입과 나의 열망과 나의 집중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법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과 수단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과정과 효율성에 너무 영리하게 대처하면서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태우고 묵묵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입량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저는 뭐 공단기에서 이런 기회를 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법이라는 것 이외에 이 수험 준비부터 세무직 공무원이 된 이후까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항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바들은 다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세무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